네, 안녕하세요. 전기자기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지나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어요.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강의의 취지는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이런 좀 길들을 미리 알아보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후반부로 와서 자기장에 대해서, 자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정말로 내용이 많은데 조금 좀 압축을 해서 쉬운 내용,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계 그리고 자기회로 전자유도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자계의 발생과 특징, 자기회로의 해석, 전자유도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과제들이죠.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석이 만들죠. 쉬워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실제 원하는 건, 이 과정에서 원하는 건 전자석이죠. 전류에 의해서 자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고, 발전소의 원리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변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변환해 주는 거죠.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열 이런 것들은 어떤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해 주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럼 변환이 될까?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 정자계라고 하는 건 정전계와 같이 일렉트로스태틱, 즉 정지에 있는 평형인 상태의 전계를 공부했던 걸 우리는 정전계라고 하고, 정자계는 자기장의 어떤 평형적인 상태. 근데 사실은 평형적인 상태라는 건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는 경우에 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평형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전류에 의한 자계가 정자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다뤄지는 내용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자석과 자석 밀도, 자기력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비오사바르는 두 사람이에요.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발견해서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H가 나오는데 H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자계입니다. 자계.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되게 책에서는 자기장의 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일반적으로 자기장 그럼 또 어떤 책에서는 B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이 알파벳 이름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H 필드 H 또는 B 필드 B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H를 일단 구해보는 거죠. 근데 자기장은 뭐가 만드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그림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쭉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짧은 길이로 다 나눠 놓고 보자. 길이 아주 작게 조각조각 나눠서 봤을 때 P점에, 그럼 얘가 만드는 자계도 있겠고 얘 이렇게 각각의 도선이 만드는 자계가 다 있겠죠. 그래서 미소 전류소, 그걸 전류소라고, 미소전류라고도 하고 전류소라는 표현도 씁니다. 원소라는 얘기죠. 작은 조각 한 가지. 그래서 미소전류 DL이라는 짧은 길이의 전류가 만드는 P점에 만드는 자계, 그걸 DH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DH. 즉 IDL이죠. 사실은 I가 흐르는 DL이라는 길이. 그럼 IDL이 전류소가 되는 겁니다. 즉 자계를 만드는 기본 원인이 되는 거죠. IDL. 그런데 여기 AR이라고 하는 건 이 점에서 이 P까지의 벡터의 단위 벡터가 AR이에요. 그리고 R 벡터가, 거리 벡터가 그냥 이 R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이전 시간에 전계 공부할 때 유사한 형태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자계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연산을 이렇게 벡터 연산을 해준다. 이 내용이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또 다르게 있는 거죠. 전기하고는 다르게. 전기는 뭐였냐면 여기 양전하가 있어요. 그럼 퍼져나가는 요거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는 미소 전류가 연결된 긴 도선으로 돼 있죠. 일단 자계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적분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전류든지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분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정이 좀 어렵겠죠. 적분을 매번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우 특이한 경우에 전류 도선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선 도선, 길기만 한 직선 도선, 그럼 적분의 형태가 좀 단순화될 거고, 또 원형 도선, 완전히 원이니까 또 대칭적인 전류 도선이 되겠죠. 그리고 원이 이어진 솔레노이드가 이어진 토로이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직선 도선의 경우도 유한한 것 그리고 무한한 것 이렇게 나눠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 경우에 자개를 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개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우죠. 아래 그림은.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수직하게 판자를 둔 겁니다. 판지 또는 뭐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구멍을 뚫어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다면 나사를 위에서 감아주면 돌려주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또는 오른 나사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아래로 들어가는 형태로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들어가죠. 그래서 감아주는 4개의 손가락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렇죠?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이 전류 도선의 방향이 되고 4개의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되는데, 그럼 자개는 회전하느냐? 자개는 자개의 선을 다 이으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 자개가 어느 위치에서 이 자개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자개의 방향을 다 연결하니까 그게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나침반에 있는 이 위치에서는 자개는 이런 방향이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왼쪽 비스듬한 방향이 되겠죠. 방향을 다 이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원의 형태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은 원의 형태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이 사실 좀 잘못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는 좀 조밀하게 그리고 멀리 가면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멀리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먼 곳에서는 자개가 약해지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원형 전류 도선이죠. 아래 그림은 직선 전류였죠. 이건 직선 전류. 지금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원형 전류로 흐르는 꼬부라진 도선의 경우에 그 주변에 어떤 자개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또 조각을 내주면 되겠죠. 미소 조각을 내줘서 각각이 중심에서 만드는 자개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중심에서 이 자개가 나오고, 다른 점에서는 또 다른 점에서의 연산을 사용해서 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개를 다 구해봤더니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또 돌아가거나, 여기는 이제 수직 방향이 되겠고, 이런 형태의 자개가 이 표면 판지 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도선이 이제 여러 개 용수철처럼 계속해서 연달아서 직선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감겨져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솔레노이드의 자개는 내부에서 균일한 자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계속 감겨져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균일한 자개가 내부에서 형성이 되겠죠. 내부 자개에 평등 자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대칭적인 전류도선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칭적인 전류도선은 요 직선이거나 이렇게 솔레노이드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토로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사용하면 더 간단하게 자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고 하죠. 암페어 법칙 또는 암페어 주의 법칙. 이 주의는 일주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회전한다. 그래서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하죠. 그럼 전류 도선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동일한 거리에서 거리를 다 우리가 이 경로를 만들어 보면 원의 경로가 나오겠죠. 물론 원의 경로가 아니어도 되지만, 원의 경로를 만들면 그 원상에서의 모든 점에서는 자개가 다 동일할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초등학교 나오면, 그죠? 예. 왜? 같은 거리니까 만들어지는 자개가 어디나 다 동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향은 물론 다르지만 자개의 세계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실 DL 이렇게 써야겠죠. DL, H.DL을 적분한 거죠. 즉 자개를 선적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개를 선적분했다. 이 얘기는 어떤 짧은 길이, 이 길이에서의 길이와 그 위치에서의 자개를 같이 곱하는 거죠. 길이 곱하기 DL이니까, H 곱하기 DL이니까 자개 곱하기 길이를 하는데, 이걸 모든 곳에서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줘요. 이걸 적분으로 이렇게 폐적분 그리고 경로적분으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H 곱하기 D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면 이 잡았던 경로, 그렇죠? 여기서 원형 경로겠죠. 이 경로 내부를 지나가는 전류값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을 계산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어렵지만 해보면 결과는 항상 뭐가 된다? 그 내부를 지나가는 전류가 된다. 이게 자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자개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어딘가에 자개가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 전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사실 매우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적용해서 보면 간단하게 풀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어려운 건 다른 게 없고, 여기 안쪽에는 전류가 들어가는 도선이고 바깥쪽 도선은 전류가 나오는 이런 도선을 동축 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심 케이블, 동축 케이블 그러는데,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고 있고 밖에서 나오죠. 나오는 단면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나오는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 이 R인 점, 요 점이죠. 요 점은 C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죠. B는 바깥쪽 도체의 내경이고 C는 바깥쪽 도체의 외경이죠. 그래서 안쪽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전체 I, 바깥쪽에 나오는 전체 전류가 역시 I예요. 그럼 들어간 만큼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외부 도선의 어떤 특정한 지점 안쪽에서는 전류가 다 나오지만 요 부분만을 나오는 전류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균일하다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만큼의 전류가 흘러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전류가 I가 흘러나오는데 이 안쪽 면적이 4분의 1이다. 그럼 전체 전류 중에서 4분의 1만 그 안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가 이제 색칠하는 이 경로를 잡은 거예요. 뭘로? 이 적분식의 DL들의 경로가 바로 이 반지름이 R인 점을 이루는 원, 그죠? 반지름 R인 점이 이루는 원의 경로를 잡으면 그 내부를 빠져나오는 전류는 요만큼의 내부만 나오겠죠. 그 값은 얼마예요? 그 값은 즉 B에서 P까지, B에서 R까지의 전류는 전체 면적 중에서 전체 면적은 C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B의 제곱, 파이 C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B의 제곱.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의 면적이죠. 어떤 부분의 이 전체 면적, 외부의 전체 면적은 파이 C의 제곱, 외부 원에서 안쪽 원을 빼준 면적이 되겠어요. 그 면적을 지나는 그 면적분에 요 R 내부의 면적, 요 면적이 차지하는 그 면적, 그렇죠? 그 비율만큼의 전류만 빠져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이 자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H .dl I가 됐다는 얘기는 H가 적분기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H 곱하기 dl 적분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게 I가 돼서 얘만 나눠주면, 그렇죠? 양변을 요 값으로 나눠주면 H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H를 구할 때, 자개를 구할 때 암페어 보충의 법칙을 쓰게 되는 겁니다. 대칭 형태의 전류가 흐를 때 암페어 경로를 잘 잡아서, 이거 암페어 고리라고 합니다. 고리를 잡아서 그 고리상에서의 자개를 구하는데, 또는 그 내부에서의 어떤 영역에서의 자개를 구하는데 쓸 수 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시험에 그 암페어 법칙도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유한한 길이죠. 유한한 길이에 전류 I가 흘러요. I가 흐르고 P점은 이 전류들로부터 수직거리 A인 지점이죠. 그럼 이 P점에서 이 전류 도선을 바라보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이쪽까지의 각도가 세타1, 아래쪽까지 반대쪽까지의 거리가 각도가 세타2일 때 이 I에 의한 P점에서의 자개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잘 출제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게 아주 긴 직선 도선이라면 무한히, 또 아래쪽으로도 무한히 길겠죠. 그러면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90도. 무한히 긴 것까지의 각도니까 그냥 90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래쪽으로도 90도. 그래서 여기 90도 집어넣고 여기 90도 집어넣으면 1이죠. 더해서 2가 되겠죠. 2 곱하면 2파이 A분의 I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자개가 나오는 겁니다. 무한 긴 직선 도선의
자개. 물론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개는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앞에 그림에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죠? 이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다음에는 이런 각도 이렇게 생겼죠. 부채꼴처럼 있는데 세타의 각을 이루는 이만큼의 길이. 그죠? 길이. 이 경우 즉 세타를 바라보는 각도가 세타예요. 물론 여기 i도 있고 여기 나가는 전류도 있지만 이 전류는 연장을 하면 P점을 지나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직선을 연장했을 때 그게 P점을 지난다면 그 P점에서 그 전선에 의한 자기는 0이 돼요. 0이 되거나 또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전선 주변에 이렇게 전선을 오른쪽으로 감아주면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전선이 있는 위치에서의 자개는 얼마냐?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선에 의한 자개는 없고 요만큼의 원의 일부 세타 각만을 품는 그만큼 길이에 의해서만 전류에 의해서만 자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값은 얼마예요? 4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암페어 법칙 안 쓰고 그냥 비오사브르 법칙으로 바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걸 보면 여기도 4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4파이 R분의 이렇게 들어가죠. I 세타가 돼요. I 세타. 각도는 요 세타는 라디안 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라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360도는 2파이가 되도록 각을 파이 라디안 값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각도에 맞게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360도인 경우에는 여기 2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세타의 2파이. 그러니까 2R분의 이때는 이제 대문자 R로 표현됐네요. 2R분의 I라는 자개가 원의 중심에서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응용한 거죠. 이렇게 응용한 겁니다. 길이 이런 전류 I가 흐르는 길이 L인 도선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 45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3개, 4개 있는데 각각이 만드는 자개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왼쪽에 있는 것도 감아주니까 들어가고 위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흐르죠.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감아주니까 아래손 들어가게 돼 있죠. 중심점에서의 자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가 만드는 자개를 구한 다음에 4배를 곱해주는 거죠. 4파이 R인데 R은 수직거리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여기서 집어넣고 2개 있죠. 위로 45도, 아래로 45도. 그래서 이 사인 45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파이 L분의 2 루트 2 나오는데 2 루트 2를 기억하면 돼요. 2 루트 2. 그렇죠? 2 루트 2 기억하면 됩니다. 2 루트 2 파이 L분의 I.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이제 자속과 자속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기장 공부할 때 전속 밀도 나왔죠. 이런 것처럼 자기장에서도 자개, 자속 밀도, 자속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요즘에 이 과학계, 그러니까 얼마 좀 몇십 년 됐겠죠. 과학계에서는 자속 밀도가 실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속 밀도를 자기장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바꾸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자기장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H를 얘기하는 건지 B를 얘기하는 건지 파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른다. 전기장이면 E인가 D인가 전속 밀도인가 헷갈려요. 그렇죠? 정확히 규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는 전개의 세기, E는 전개의 세기, 전개 또는 전개의 세기, D는 전속 밀도, 파이는 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용어를. 마찬가지로 B가 뭐예요?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 그리고 파이가 자속, H가 자개의 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HB, ED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먼저 자속을 보겠습니다. 자속이 뭐냐? 자속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단위가 되고 전기력선 기억하시죠? 그래서 웨버라고 합니다. 이걸 이 단위를 자속의 단위는 웨버이다. 마그네틱 플럭스입니다. 자, 자속 밀도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밀도죠. 그래서 면적분의 자속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석 밀도가 되겠죠. 단위는 웨버를 미터 제곱 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요거는 아예 T라고 바꾸고 우리는 테슬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1테슬라, 2테슬라 이 정도 되는 자기장 자석 밀도입니다. 자석 밀도를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H가 자기장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B가 자기장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개의 세기, 자석 밀도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B와 H 뭐가 다르냐? B와 H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요? H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류가 만드는 거죠. 우리 앞에서 암페어주의 법칙이나 비오사브라 봤었죠. 전류 자체를 변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가 구해지는데 거기에 뮤를 곱해요. 이 뮤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공은 진공에 즉 자유공간에 투자율이 있어요. 우리 자유공간에 유전율이 있는 것처럼 자유공간에 투자율이 있는데 그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 H는 헨리라고 읽어요. 헨리. 요거는 미터입니다. 그렇죠? 헨리 퍼 미터가 자유공간의 투자율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H라는 게 있는데 그럼 B로 바꾸려면 어떻게 곱해요? 뮤를 곱해주면 돼요. H에 뮤를 곱하면 B가 돼요. 그러니까 B를 자기장이라고 해도 되고 H를 자기장이라도 해도 되겠죠. 둘은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위로 봤을 때는 B가 더 자기장스럽다. 왜? 우리가 1테슬라, 2테슬라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기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기기사에서는 자석 밀도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폐곡면의 자석이라고 하는 건 폐곡면의 자석은 자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이에요. 그러면 폐곡면은 이런 폐곡면 닫혀 있는 국면 이것도 하나의 폐곡면이 되겠죠. 근데 폐곡면에서는 자 자석이 나오죠. 자석이 들어가는데 자석은 특이한 게 자석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오면 다른 쪽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들어온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죠. 그래서 폐곡면은 자석의 유출입이 아예 0입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좀 실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폐곡면에서의 자개를 적분하면 그 결과가 0이 된다. 이거는 수학적 변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델 도트 B라고 하고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개의 발산은 얼마냐? 0이다. 적분해서 0 되려면 비적분 함수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개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석 밀도의 발산이죠. 델 도트 B 0이면 델 도트 H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있다. 자석은 따로 있지 않다. 자기 홀극이 또는 자기 단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N극만 있는 자석은 없어요. 그렇죠? S극만 있는 자석도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벡터 포텐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나오는데 A라는 문자로만 나옵니다.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발산이 0인 것 B죠. B의 발산이 0이면 B는 회전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발산이 0인 B는 어떤 양은 어떤 다른 값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이 0이다라는 건 퍼져나가지 않는 거죠. 퍼져나가는 게 없어요. 즉 나온 게 있으면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R자로 퍼져나오는 게 없거나 R자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N극, S극 있어요. 나오는 게 있죠. 들어가는 게 있죠. 근데 끊임없죠. 끊임없다는 얘기는 회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산이 없는 양은 회전할 수 있다. 그럼 뭐의 회전이냐? 얘를 벡터 포텐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런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개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개는 퍼져나가지 않고 회전하는 값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자기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세 번째 자기력은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할 때 힘을 받아요.
자기장이 있고 전하가 존재하는데 전하가 존재하기만 하면 멈춰 있으면 이 전하에게는 아무런 힘도 안 가해집니다. 전기장은 그렇지 않았죠? 전기장은 어땠어요? Q2가 돼서 전하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장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힘을 받죠. Q 곱하기 2라는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있어요. B필드입니다. B필드. B가 있는, 즉 자석 밀도죠. 자석 밀도가 있는데 어떤 점에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멈춰 있으면 힘을 안 받고 움직여. 그러면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움직일 때 B하고 수직인 방향, 자기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힘을 받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상하게 또 힘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V 곱하기 B를 하는데 B의 수직 성분의 V만 곱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량과 속도와 자기장을 곱해서 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를 보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 그렇죠? 전하의 단위는 쿨롱,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입니다. 자석 밀도죠. 자석 밀도 테슬라가 돼서 테슬라의 단위는 뉴턴 나누기 쿨롱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미터 퍼 세크에서 이 퍼 세크는 앞에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죠. 시간으로 나누는 걸 쿨롱을 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암페어가 돼요. 그래서 테슬라는 뉴턴 암페어 미터 나누기로, 뉴턴 나누기 암페어 미터로 테슬라를 해석할 수도 있고, 요거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으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식은 전하가 한 개 있을 때, 근데 전류 도선 같은 건 전하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죠. 이게 다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흘러가면 그 모든 전하들이 다 힘을 받겠죠. 그래서 모든 전하들이 다 힘을 받아요. 모든 전하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전류가 되겠고, 다시 시간으로 곱해주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ILB가 되는 겁니다. 요게 I가 되고 요게 길이죠. 그래서 시간으로 나눠줬다 시간으로 다시 곱해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고, 시간 곱하기 길이, 거리, 속도 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ILB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QVB, ILB. QVB는 전하가 받는 힘, ILB는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에서,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 왼손으로 방향을 좀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전류의 방향 I는 중지, 그리고 힘의 방향은 엄지. 엄지 힘 세잖아요, 그렇죠? 엄지. 그래서 FBI 이렇게 되는 거예요. FBI.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FBI 이렇게 돼도 돼요.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만 돌려주면 됩니다. FBI. 뭐 수사국인가요? FB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얘기는 B가 있는 곳에서 전류 I가 흐르면 이 I 도선은 힘을 이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벡터식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걸 안 써도 L 곱하기 B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적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쓰면 되고, 벡터 연산을. 그렇지 않으면 왼손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개 속에서 자개가 있죠. N극 S극이니까 왼쪽 위로 이렇게 자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자개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들이 있죠. 그럼 이 도선들이 힘을 받을 텐데, FBI 해보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해보면 전류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떤가요?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전류가 나와 있나요?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B는 왼쪽 위로, 손가락으로 하기가 어렵네요. 왼쪽 위로 흐르고, I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F는 아래가 되겠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네요. 이렇게. 제가 전류 표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 오른쪽으로 흐르고 자기장 왼쪽이 되면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그러면 힘은 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역시 이 방향이니까 얘는 힘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 도선, 이 도선은 위로 힘을 받고 이 도선은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회전하려고 하겠죠. 회전력이 생겨나고 우리는 토크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토크 또는 돌림힘, 이걸 T라고 기호를 쓰면 T는 N
ISB. n은 이걸 가문수예요. 가문수. 도선이 지금 그림에는 한 번만 되어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발전기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뭉치라고도 하죠. n번 감은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S는 면적이에요.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가로 세로 면적, 원이면 원의 면적, 고리의 면적이 되고, B는 가해지는 자기장, 세타는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 면적의 수직 방향이죠.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세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 면의 수직한 방향. 그리고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라면 이 각도가 바로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장이 이 방향인데 고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고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는 90도가 돼요. 사인 90도일 때 토크는 최대가 됩니다. 자기장이 이런 방향인데 면적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같죠. 같으면 세타는 0도죠. 그럼 사인 세타는 0도가 되고 토크는 회전력은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 토크가 가해지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토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자, 이랬을 때 여기 곱해지는 NIS 요거를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B 앞에 곱해주는 NIS 이거를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자기쌍극자 모멘트 또는 그냥 자기 모멘트라고도 해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NIS입니다. 기호로 뭐 M이라고 하자면 자기쌍극자 모멘트 M은 NIS 다 곱해주면 되겠죠. 코일의 가문수, 전류, 면적 싹 곱해주면 바로 자기쌍극자 모멘트 또는 자기 모멘트가 돼요. 요거 이렇게 한번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기장이 이렇게 있죠. 웨버퍼미터의 제곱 또는 테슬라가 되겠죠. 자석 밀도죠. 정확히는 자석 밀도가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고리 도선이 있어요. 고리 도선이 있는데 여기 좀 프린트가 되다 말았어요.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꼬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아져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선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시계방 그림에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때는 토크가 어떻게 되겠네요.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은 나 쪽으로 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둘이 이루는 각도는 90도가 돼서 최대 토크가 가해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면과 자기장이 평행하다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면과 자기장이 평행하다. 그렇죠? 고리면과. 자, 문제에서는 좀 특이한데 회전 모멘트를 구하라. 사실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회전 모멘트 토크인가요? 토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크라면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토크는. 근데 라디안 즉 각도로 나눠져 있는 건 여러분 혹시 탄성계수 F는 KX 이렇게 공부한 적 있나요? 용수철의 탄성계수 X만큼 늘어나는데 가해주는 힘. 그래서 K가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 그래서 이 값은 그 탄성계수를 얘기하는데 회전력에 대한 탄성계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사실은 이 정확한 용어는 토크에 대한 탄성계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용어가 회전 모멘트라는 이상한 용어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토크 T는 각도를 곱했을 때 앞에 곱해지는 거. 이게 바로 회전 모멘트, 회전에 관련된 모멘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을 때 자기장 속에서 모멘트는 주로 뭐라고 공부했어요? 토크는 뭐 곱하기 여기 자기장이 되는 얘가 자기쌍극자 모멘트죠. 자기장에 대한 모멘트,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토크를 구했는데 얘를 각도에 따라 구하고 싶다. 앞에 곱해지는 얘가 바로 뭐냐면, 그죠? 이게 바로 자기 회전 모멘트예요. 회전 각도에 대한 모멘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실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출제자가 아마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재탕하면서 내는 것 같은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토크 구하면 NISB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코일이 하나니까 N은 1이죠. 그럼 ISB예요. ISB. 즉 면적은 파이 A의 제곱이죠. 1이니까 전류 I 곱하기 자기장 B까지.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 되겠죠? 파이 A 제곱 BI. 이게 바로 회전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본문에는 다루지 않지만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NISB 그냥 얘 구했다 생각하면 돼요. 토크 구했다 생각하자. 그러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자성체와 자기 회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전속 밀도와 전개, 그죠? 그리고 분극, 세기 이거 공부했었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용어만 좀 다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전개의 E였죠. 전속 밀도 D였죠. 분극의 세기 P였죠. 이 관계랑 유사해요. 전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자와의 세기. 그리고 이 뮤는 어떤 매질,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어떤 매질의 투자율인데 진공의 투자율에 비투자율 뮤 S를 곱해서 그 어떤 새로운 물질의 투자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인 것처럼 뮤를 뮤 제로 곱하기 뮤 S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뮤 제로 H 더하기 M인데 다른 점은 D는 어땠어요? D는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그냥 P였죠. 근데 지금 B는 뮤 제로 H 더하기 뮤 제로 M으로 표현해요. 이게 뮤 제로가 같이 곱해지게. 여기는 입실론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P가 되는데 얘는 뮤 제로가 밖으로 노출이 돼서 두 개가 곱해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노테이션이. 자, 그래서 이 뮤 제로 M, 그죠? 뮤 제로 M을 다시 그 사이 M, H 이렇게 놓게 돼요. 카이라고 하나요? 차이죠, 차이. 용어가 좀 그리스 문자라서 용어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M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M을 이 차이 M 곱하기 H 했을 때 이 차이 M을 자화율이라고 해요. 자화율. 이 얘기는 외부 자개가 H인데, 그죠? 물질 속의 자개가 H인데 그 자개를 가지고 자속 밀도를 구할 때 자개의 투자율을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투자율은 물질의 투자율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이거를 뮤제로 H와 다른 항으로 나눠놓는 겁니다. 뮤제로 H와 다른 항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럼 뮤제로 H가 이 자개에 의한 투자율처럼 보이고 그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나머지가 M인 거죠. M에 의한 투자율이 M에 의한 자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H에 의한 자속과 M에 의한 자속의 형태로 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자속 밀도는 자개에 의한 자속 밀도와 M에 의한 자속 밀도인데 M은 바로 물질의 자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장이 있는 곳에 물질을 두면 그 물질이 자화가 일어나죠. 우리 되게 이제 강자성체의 경우에 자기장이 강한 곳에 금속 핀을 두면 이 금속 핀이 자석처럼 변해요. 이걸 자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자화되었는가 그 M을 자화 벡터라고 얘기해요. 또는 자화의 색이라고도 하죠. 마치 우리 분극의 색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하긴 한데 노테이션이 좀 같진 않아요. 분극의 색이는 그대로 P는 D하고 같은 단위를 써요. 하지만 M은 뮤제로를 곱해야 B하고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차원을 얘기할 때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뮤제로와 H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뮤제로와 H로. 그럼 그 항 두 개의 항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차이 M을 자화율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자화의 세기는 자개에 의해서 얼마나 자화되었는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물질이 자기장 속에서 얼마나 자화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 공간에서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M은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진공의 경우에는 뮤S가 1이 되는 거 같은 거죠. 뮤S가 1이 되는 거고 자화율은 0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성체를 우리가 나눠 놓게 되는데 주로 강자성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강자성체는 이 자화 비투자율이 매우 크죠.
250, 600, 철 같은 경우 뭐 5,000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비트 자율을 갖고 있는데 상자성체는 이게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보다 약간 큽니다. 약간. 그러니까 공기의 비트 자율하고 거의 같은 거죠. 진공의 비트 자율. 공기도 거의 상자성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거의 1인데 그거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물질들. 그래서 상자성체는 이렇게 알루미늄, 그렇죠? 마그네슘, 백금 이런 것들이 있고 반자성, 금은 구리죠. 금속.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체, 금은 구리. 이런 것들은 반자성입니다. 물론 알루미늄도 양도체인데 알루미늄은 상자성에 속해요. 자,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은 특히 비스무스, 그렇죠? 비스무스, 금은 구리. 이게 반자성이고 알루미늄 상자성에 속한다. 공기도 상자성에 속한다. 코발트, 니켈, 철, 리코 이런 것들은 강자성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역시 중요한데 하나의 자성체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성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질이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인 두 매질, 사실 세 개죠. 1, 2, 1. 종류는 두 개인데 경계는 두 개가 있죠. 경계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직으로 면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 이건 B예요. B가 같은 겁니다. B가 연속이다. 그래서 자석 밀도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자석 밀도라는 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이잖아요. 그럼 자기력선이 끊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B에 관한 즉 자석이나 자석 밀도는 동일하게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매질이 달라지면 공기 속에서는 μ0 HA가 되겠죠. 물질 속에서는 μ H 뭐 이건 뭐라고 했네요. HI라고 했네요. 그냥 매질 속에서는 HI 이렇게 되겠죠. 공기의 투자율보다 물질의 투자율이 더 크죠. 얼만큼? B 투자율만큼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H는 어디가 커요? 그래서 공기 속에서 H가 크고 즉 자개가 크고 물질 속에서는 자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질 속에서는 자화가 됐는데도 자개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의한 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개가 줄어드는 거지만 자석 밀도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매질 속에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질 속에서나 다른 공기 속에서나 뭐는 똑같아요. 자석 밀도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간격이 아주 좁을 때 그렇습니다. 좁을 때 간격이 멀어지면 모서리 효과 때문에 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넓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속에서는 H가 크고 매질 속에서는 H가 작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매질 속에서 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화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B는 μ0 H 더하기 μ0 M이 되는데 자개가 작다는 얘기는 자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B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크기 관계도 다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강자성체의 특징 중에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을 한쪽 방향으로 점점 크게 가해줬다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화가 물질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질은 자화되는 성질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화를 없애주려면 반대쪽으로 자기장을 더 가해줘야지만 자화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가서 걸어주는 자기장과 물질 속에서 나타나는 자석 밀도의 관계를 시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그려본 그림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자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원점에서 시작되고 자개를 점점 높게 가해주면 물질 속에서 자화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포화가 됩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자개를 줄여주면 물질 속에 있는 자화도 줄어들게 될 텐데 하지만 외부 자개를 다 없애준다고 해서 0으로 한다고 해서 물질이 자화를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자화가 남겨져 있죠. 그건 바로 강자성체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개, 이걸 잔류자속 또는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잔류자속. 외부 자기 인가를 없애도 물질 자체가 자화돼서 자속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걸 잔류자속이라고 하고 그 잔류자속을 없애려면 외부 자개를 반대로 더 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 속에 있는 자화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자화가 사라질 때까지 가해주는 자계를 보자력이라고 해요. 이 보자력은 반대로 유지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이 자화를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가해주는 자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반대의 보자예요. 보자력.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미, 그래서 요 x축 HC가 보자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높이 저 y축에 붙는 y축 절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BR이 잔류 자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이 면적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강자성체는 보자력과 그리고 잔류 자속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생겨나는데, 이 면적의 의미는 바로 이제 자기장을 거꾸로 막 가해줄 때 내부의 원자들이 재배열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열로 표현되겠죠. 열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열의 형성이 될 텐데, 이 면적이 바로 그런 소모적인 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역투자, 우리 역자성체 또는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거. 비투자율이 1이면 이건 뭐예요? 그냥 진공이죠. 0인 건 없어요. 0인 건 없어요. 0인 건 없습니다. 자화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1보다 많이 크면 강자성체, 조금 크면 상자성체, 1보다 작으면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투자율과 자화율 사이의 관계, 그리고 비투자율 사이의 관계, 이 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경계 조건인데요. 경계 조건은 전개했던 거하고 또 똑같아요. 그죠? 전개했던 것처럼. 본래 이제 내용은 이 안에 내용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공부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되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결과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제 내용을 보려면 암페어 주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암페어 주의 법칙. 그리고 물질이 달라지면 직각 방향으로는 법선이고, 법선 방향으로는 앞에서 그림에 봤던 것처럼 자속이 연속이죠. 접선 방향은 자계의 세기가 연속입니다. 이 결과를 보자면 역시 투자율의 비율 뮤2분의 뮤1이 이 각도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 2분의 1은 2분의 1, 그 번호 순서가 물질의 순서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 전개의 경계 조건 했던 것처럼, 유전체의 경계 조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매질 1의 뮤S가 500, 비투자율이 500이죠. 강자성체입니다. 매질 2도 뮤S가 이건 1000, 더 강자성체네요. 매질 2에서 경계면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매질 2, 매질 1이라고 하자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경계면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이 각도죠. 이 각도. 그럼 여러분 계산할 때는 이 각도를 써야 돼요. 세타라면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 반대로 얘가 세타라면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45도니까 이것도 45도, 얘도 45도니까 이건 문제가 아닌데, 2번 물체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1번 물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대로 갈 건 아니겠잖아요. 휘니까. 여기가 2고 1이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뮤 2분의 뮤 1이 되는데, 이때 이 세타는 이 각도지 이 각도가 아니에요. 반대 각도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써야 되죠. 이때 세타를 계산하면 세타가 약 26.6도입니다. 이게 26.6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 각도는 약 63.3도가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건 60도.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전자계산기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 전자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자유도,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아주 중요하죠. 그림에 보시면 자계는 X로 표시되어 있어요. X는 지면으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면으로 들어가는데 막대가 이렇게 하나 있어서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막대들이 만드는, 즉 도선이죠. 도선 고리가 만드는 면적은 증가합니다. 면적과 관련된 건 자속이죠.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이 면적 곱하기 그 면적을 지나는 이 자속, 이게 바로
자속 밀도, 이게 바로 이 면에 대한 자속인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이 면적이 점점 커지죠.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속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동일하게, 시간에 대한 그 자속의 변화 비율과 동일하게 전압이 고리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물론 배터리가 없죠. 그렇죠? 실제 회로는 요게 회로입니다. 회로. 배터리는 없지만 움직이는 도선이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몇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식을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없던 전압을 만들어줬어요. 특히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원의 전압은 기전력으로 얘기합니다. 전원의 전압을 기전력. 배터리가 1.5V다. 배터리의 전압은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1.5V인 배터리인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전압은 자속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자속 파이는 B 곱하기 면적인데, 가로가 L, 가로가 X죠. X, 세로가 L. 그래서 L 곱하기 X가 되고, L은 안 변하죠. 고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막대는 높이가 그대로니까. 하지만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X가 변하고, X의 변화율이 곧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BLV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BLV 암기하면 되겠죠. 고리가 N개 있으면 N배 해주면 되겠죠. NBLV.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른손 법칙을 써서 그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선이 막대가 움직이는 방향이 오른쪽, 그리고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죠. 지면을 들어가면 B. 요거는 유도되는 자기장이어서 점으로 표시된 거고, 실제 외부 자기장, 전체의 자기장은 첫 번째 그림에 주어진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양전하들은 어디로 힘을 받겠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곱해지는 데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전압의 방향이죠. 그래서 전압의 방향이 양전하여라면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전류의 방향,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런 이 방향인데, 이 방향만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을 알려주는 법칙을.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 유도, 자기 유도에 대해서 보는데, 이때의 자기는 셀프예요. 셀프 인덕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류가 흐르는 이런 토로이드죠. 토로이드의 암페어 주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 고리에 대해서 파이를 구하면 자속이죠. 자속. 이 고리를 지나가는 자속 BS가 되고, BS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자속이잖아요. 자기장 자속밀도 B가 있고 S가 구해지는데, B는 토로이드의 자속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토로이드의 자속밀도 구하면 2파이 R분의 뮤 제로 N I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전체 가문수가 N이고 각각이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그렇죠? B를 그래서 구해서 집어넣고, 그죠? 근데 물론 이걸 L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길이가 L인 경우, L은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을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NI, 그렇죠? NI가 기자력이죠. NI. 도선 고리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고 전류가 얼마 흘러요? I가 흐른다. 그러면 고리의 개수 곱하기 전류를 기자력이라고 하고, 기자력은 R5와 같은데 R 값이 바로 자기 저항이에요. 자기 저항. 그리고 뒤에 파이입니다. 파이를 곱해서 자속과 자기 저항의 곱이 기자력이 되는데, 이거는 마치 기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기 저항과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이 R을 요 식에 빗대어서 보면 요 R이라고 하는 게 μS분의 L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S 있고 뮤 있죠. μS분의 L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자기 저항이라고 해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기 저항 μS분의 L.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는 저항과 유사하게 생겼죠. 그런데 뮤가 아래로 들어가서 투자율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전기 저항은 어땠어요? 로 S분의 L이었고 또는 시그마분의 1 S분의 L이었는데 도전율에 관련된 게 여기서는 뭐예요? 투자율.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서 공식을 외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N-파이가 Li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에 이걸 집어넣으면 N 곱하기 d-파이 dt가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N-파이가 Li니까 여기 N-파이는 Li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이 L 값을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도 용량,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L 값을 자체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유도에 의한 자체 인덕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좀 많은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상호 유도도 알아볼 수 있는데 앞에서는 요 자기 그 스스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자체의 기전력이 만들어지지만 이 하나의 이 철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고리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리. 즉 첫 번째 고리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두 번째 고리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그 두 번째 고리를 지나는 자속이 변화하게 되면 이 파이가 변화하게 되면 두 번째 고리에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는 건 전압이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식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N-파이는 Li가 아니라 I1에 의해서 N2 고리의 자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효과를 M을 써서 기호 M을 써서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상호적으로. 그래서 상호 유도에 관한 식과 이건 자체 유도죠. 자체 유도에 관한 식과 상호 유도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식을 쭉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 저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모양 형태가 L1은 R분의 자기 자신 제곱. 그죠? 이건 뭐예요? 상호 유도니까 서로 N1, N2 이렇게 구해주면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R분의 N1, N1, R분의 N2, N2, R분의 N1, N2 이렇게 이제 상호 유도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전자파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기초적인 내용만 살펴볼 텐데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줄여서 전자파라고 하는 거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니까 전기장 파동도 있고 자기장 파동이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델타 H라고 할까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전기에 의해서 자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서로가 계속 변하면서 서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치 쇠사슬처럼 이렇게. 이걸 공간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개파는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죠. 전개에서 자개 항상 수직이죠. 전개에서 자개로 이렇게 감아주면 전개 방향에서 자개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전자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기에서 자개로 감아주게. 그럼 전기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감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전개죠. 전개에서 자개로 감아주면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그렇죠? H 또는 B.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 이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이 전자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되고 전자파의 속도, 즉 빛의 속도가 되겠죠. 빛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의 속도 C는 B분의 2가 돼요. B분의 2. 그래서 E는 C, B가 된다. 진공에서는 속도가 C이지만 빛의 속도로 C라고 우리가 기호로 표현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초속 3억미터가 되겠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속도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속도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 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 구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B하고 E에 관련된 식, BH, E에 관련된 식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죠. B0 곱해주면 되겠죠. B0 곱하기 E0 나눠줘야겠네요. 그렇죠? B분의 H 해주면 B0분의 이는 뭐예요? 에타 곱하기 E0가 되는데 B0분의 E0 요게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요게 이거죠. 뮤로 나눠준 거죠. 죄송합니다. 요건 B고 요건 H예요. H. 그렇죠? 근데 이 H0가 얘가 H0가 되는 거죠. 에타분의 E0가 되고 H0분의 E0가 에타가 되는 거죠. H0분의 E0가 에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분의 H가 되니까 여기 뮤를 나눠주면 뮤0로 나눠주면 뮤0분의 에타가 바로 C가 되는 거고 C는 루트 입실론 뮤0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예, 에타는 C 뮤0가 되죠. 에타는 뮤0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뮤0 곱해지면 루트 입실론 0분의 뮤0가 에타가 됩니다. 에타를 뭐라고 하냐? 바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 유전율분의 투자율 루트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사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여기에 사실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외우시고 이 내용 다 알고 시험 보면 80점 이상 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른다고 해도 7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공부를 할 때 너무 지엽적인 거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일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좀 전체를 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긴 강의였지만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좀 보면 또 짧아요. 그죠? 한 20시간은 해야 제가 전기기사 강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만에 좀 맞춰 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력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전력공학도 이렇게 좀 나눠서 3시간으로 나눠서 좀 전체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